죽음에는 다양한 양상이 있다. 몇 날, 몇 주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오래 겪어야 하는 느린 죽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선택권만 있다면 한 표 던질 돌연사도 있다. 전공의 업무 중 하나는 모든 심정지 상황을 감독하는 것인데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삐삐거리는 응급신호는 언제든 울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전공의 시절에 나흘마다 밤낮으로 한 번씩,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마구잡이 고문이나 다름없는 심정지 호출에 시달렸다 회고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부검하는 죽음 중에 하나도 돌연사입니다.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 심정지가 발생할 때 능수능란하게 깔끔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가 살아납니다. 환자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심폐소생술은 힘들고 혼돈으로 가득하며 대개는 실패합니다. 저자의 말 중 소생술에 실패할 때마다 나도 조금씩 죽는다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뇌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죽음의 선택권만 있다면 돌연사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고 합니다. 돌연사는 죽는 당사자들에게는 너그러울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잔인한 죽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주먹을 날리고 싶을 정도의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천천히 질병에 시달리며 몇 날,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불편 상태에서 오래 겪어야 하는 느린 죽음 역시도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은 돌연사 못지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애도와 슬픔을 보이는 행위는 무릇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합니다. 코끼리와 까마귀처럼 똑똑하고 사회적인 많은 생물들은 동족의 죽음을 직면할 때 복합적인 행동을 보인다. 까마귀는 죽은 까마귀 주변으로 모여들어 시체 옆에 나뭇가지나 반짝거리는 물체를 놓아둔다. 평생 짝을 바꾸지 않고 30년까지 사는 까마귀들은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 어떤 방식의 슬픔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인간의 장례식을 방불케 하는 까마귀들의 애도 영상이 몇 년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위험 요소를 살피고 공부하는 자리라고도 전해집니다. 비록 인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동물들도 타인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더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매우 힘든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은 사랑하는 이가 사망한 지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격렬한 애도 반응을 보이다가 많은 경우 1년, 2년에 걸쳐 점차 고인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 줄어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에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죽음, 질병, 고통은 결국 삶의 하나의 일부라는 이 책의 저자의 말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죽음의 상실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초 많은 화제가 됐던 39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여주인공 전미도 씨가 이 드라마에서는 췌장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찬영 역할로 연기를 했습니다. 극 중에서 정찬영은 말기암 판정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데요. 대신 제일 친한 두 친구들과 함께 남은 생을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시한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곧 세상을 떠날 찬영은 본인의 장례식에 부를 부고 리스트를 작성해 미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뭐야? 내 부고 리스트. 친구들은 이 부고 리스트를 브런치 리스트로 바꿔 찬영을 위한 생전 장례식을 몰래 준비합니다. 뜻하지 않게 죽기 전 보고 싶었던 지인들을 만난 찬영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갈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과거 늘 슬픔으로 점철된 장면을 넘어서 과하지 않게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간만에 죽음에 대해 한 인간의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말기의 암 환자로서 너무나도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드라마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질 텐데요. 과연 저자는, 그리고 그의 동료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의학에서 자명한 윤리 원칙이 있으니 의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환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그들의 환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흥미로운 훈련이 될 것이다. 저도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맡았던 환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경험했었는데요. 데이비드 제럿의 말과 같이 저 역시 한 명의 의사로서 다른 방식의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자 데이비드 제럿은 선배 의사 폴의 이야기를 예시로 듭니다. 그는 의사 자리에서 물러나 10년 동안 퇴직 생활을 하던 중 뇌졸중의 하나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후 그의 가족은 폴의 생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영국에서 생존 유언장은 누군가가 병에 걸려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치료를 허용하고 하지 않을지 명료한 정신에 작성한 계획서인데요. 데이비드 제럿의 선배인 폴은 연명의료를 적극 거부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뇌출혈 발생 이후 연명의료 없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의사들이 자신은 연명의료를 지시하고 실행하지만 실제 폴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즉, 폴은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해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의 책에서도 저자는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자연히 현대의학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노인에게 퍼부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목격해왔기에 나의 생전 진술서와 생전 유언장을 작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소망 진술이라 불리는 생전 진술서에는 정신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세히 기술하라 말합니다.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음악, 어떤 유형의 간호를 선호하는지 등을 적으면 됩니다. 대신 생전 유언장은 환자의 서명과 작성 날짜, 증인이 필요하며 죽음을 앞둔 때와 죽음 자체에 대해 선호하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사실 책 내용은 영국 맞춤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가능하고 자세하게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서류로는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기증서약서, 법적 대리인 지정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정확한 설명을 직접 듣고 작성하시고 작성 후에는 국가기관에 등록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생존유언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유언장 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장례식 절차, 자녀들에게 남기는 글 등 정신적 유산까지 모두 포함해 쓰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을 가족과 자연스러운 기회에 말했기도 하지만 추가로 이런 서류를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장례가 치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비트코인은 없지만 남은 가족이 알아야 될 재정적 상황,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사항이자 이 책에서 괜찮은 죽음을 위해 쓰기를 권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리고 어디서 죽고 싶은지를 원하시면 자세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를 고려해서 매년 리뉴얼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숨이 많이 들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써보시면 단단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만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 사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죽을 권리입니다. 우리는 존엄한 상태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실제 자신의 존엄성을 발휘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는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법령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기의 미남이라 불리는 태양은 가득히의 알랭 들롱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실 테지만 알랭 들롱이 최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3, 4년 전에 뇌졸중 수술 후에 현재 스위스에서 투병 생활 중이라고 하죠.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는 생명 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며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고 하죠.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 80%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시민 약 1000명에게 물었더니 안락사나 의사조력 사망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76%에 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도 국민 약 80%가 찬성하고 있었지만 영국 하원에 3번이나 법안이 올라왔음에도 법령 제정이 부결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당분간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의 한 대학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오래 살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2030년생의 기대 수명 1위가 잘 보시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지난 반세기를 넘어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노력해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노력으로 인해 위생적인 환경, 의료의 발전과 접근성 향상, 그리고 복지 제도의 개선 등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예상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대 여명은 길어질 텐데 언젠가 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한번 깊게
의사조력 사망 또는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자가 책에 적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인생은 불공평하고 간덕스럽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이며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굳이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겠지만 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엔딩인 죽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만의 삶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좀 결여가 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몇 가지 삶과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입니다. 죽음과 삶은 사실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좋은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은 되도록 매우 적게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좋은 음식을 먹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과 잦은 만남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이나 명상 등을 하며 마음 건강을 챙기곤 하는데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도 꺼리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이를 이야기해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엔딩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에게 저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저는 수의를 입기 싫으니 내가 평소에는 잘 입지는 않지만 입으면 나름 멋있어 보이는 양복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을 신겨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소주나 맥주보다 조금 더 맛있는 술을 대접해주라든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저의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분명히 있나 봅니다. 셋째, 항상 정리정돈을 일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인 이윤성 교수님께서 해외 학회를 가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 내일 해외로 출장을 가시는데 왜 항상 늦게 퇴근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나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모르니 남들에게 약속하고 안 한 일은 없는지, 그리고 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늦게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닮으려고 해서 그러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하는데요. 너무 우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현재 생활과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충실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말하였죠. And in the end, the love you get is equal to the love you give.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준비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이유를 찾고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품위 있게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